엄마 요양원 알아봤어요. 이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30년간 사회복지사로 수천 명의 노인을 상담했던 저 김영수. 평생 남의 노후를 걱정해 주던 제가 정작 제 노후는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무릎 수술 후 단 2달. 큰아들 집 며느리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어머님 오시고 난 뒤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 요양원 알아보고 있어. 300만 원이면 좋은 데 들어갈 수 있대. 작은 딸 집으로 갔더니 신혼인 사이에 밤늦은 말다툼이 들려왔습니다. 당신 어머니 언제까지 여기 계시게 할 거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평생 제게 경고했던 노인들의 말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김 선생님, 나 같은 꼴 절대 당하지 마.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월 300만 원? 간병인 월 500만 원? 절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300만 원짜리 요양원비가 단돈 18만 원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9세 두 자식에게 짐이 되어버린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월 18만 원으로 자유와 존엄을 되찾았는지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의 노후도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어르신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김 선생님, 이제 퇴직이군요. 30년이면 정말 오래 일하셨어요. 30년이란 세월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퇴직하던 날 복지센터 원장님이 꽃다발을 건네며 하신 말씀입니다. 그동안 저는 몇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오랫동안 상담해 드린 분들은 명절마다 송편도 가져오시고 직접 담근 김치도 놓고 가셨지요. 어르신들 사연을 들으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이거였습니다. 김 선생, 나 같은 꼴 절대 당하지 마. 박명자 할머니는 80세셨는데 자식 셋을 키우고 집까지 다 물려줬지만 결국 요양원에 오셨습니다. 첫 상담 때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하신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씩 온다더니 석 달 지나니까 명절에만 오더라고. 이젠 전화도 잘 안 받아. 내가 평생 모은 돈 다 줬는데. 이런 이야기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전세금 빼서 자식 주택 청약 넣어준 어르신, 수술비 대느라 연금 탈탈 털린 할머니, 손주 유학비 보태주고 요양원 간 할아버지. 셀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제 수첩에 빨간 펜으로 적었습니다. 절대 자식한테 경제권 넘기지 말 것. 독립적인 공간 확보할 것. 자식에게 기대지 말고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질 것. 그 수첩은 퇴직할 때까지 제 서랍에 고이 모셔뒀습니다. 그런데 참 웃기죠. 남들한테 평생 해준 조언을 정작 제 자신은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은 퇴직하면 뭐 하실 거예요? 동료 선생님들이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취미도 즐기고 아직 젊으니까 봉사활동도 좀 해볼까 해.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솔직히 뚜렷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저 아프지만 말자라는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세상 일이 어디 마음대로 되나요? 퇴직하고 1년도 안 돼서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나이 든 사람은 다 그렇지라고 넘겼습니다. 파스 붙이고 약 먹고 찜질하고. 그래도 계속 아프니까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김영숙님, MRI 결과가 나왔는데요. 양쪽 무릎 관절이 많이 닳았네요. 연골이 거의 없어요.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제 일이 되니 정말 막막했습니다. 평생 남 이야기 들어주던 사람이 이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된 거죠. 수술 후 재활이 쉽지 않았습니다. 양쪽 무릎을 동시에 수술하니 화장실 가는 것조차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퇴원할 때가 되자 아들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가시죠. 당분간은 혼자 지내기 힘드실 텐데.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니까. 그렇게 큰아들 민수네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좋았습니다. 민수도 며느리 미영이도 제게 친절했고 손주들도 할머니가 왔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차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은 회식이 있어서 늦어요. 아, 엄마, 저도 오늘 야근이에요. 아이들 저녁은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좀 챙겨주세요. 점점 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가 TV 보는 거실보다 자기 방에 있는 걸 더 좋아했고 며느리는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한 번은 화장실에 가려고 방에서 나왔다가 부엌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전화 통화를 듣게 됐습니다. 엄마, 나 진짜 답답해서 못 살겠어. 어머님 오시고 난 뒤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 애들도 친구 못 데려오고 남편도 집에 안 들어오려고 해. 그래도 시어머니신데 어쩌겠어. 조금만 참아. 아니, 나도 처음엔 그랬는데. 요즘 요양원 알아보고 있어. 300만 원이면 좋은 데 들어갈 수 있대. 어차피 재활 끝나면 가셔야 할 텐데 조금 일찍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제가 30년간 상담했던 모든 노인분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분들이 제게 했던 하소연, 그 눈물, 그 서러움. 이제는 제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복지사님, 자식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낸대요. 평생 이들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짐이래요. 김 선생님, 나 같은 꼴 절대 당하지 마요. 수없이 들었던 그 말들이 이제는 현실이 되어 제게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평생 노인 상담하며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서 왜 내 노후는 준비 안 했을까?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 눈치 보며 서럽게 살지 않겠다고. 요양원에서 쓸쓸히 여생을 보내지 않겠다고. 내 삶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건강상으로도 독립이 어려웠으니까. 간병인을 구하자니 한 달에 500만 원이 넘게 들었고 혼자 살자니 무릎이 아직 불편했습니다. 저는 30년간의 사회복지사 경험을 총동원해 다른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엄마 이제 좀 나아졌으니까 작은 딸 내 집에도 가볼까 해. 큰아들 집에서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잠시 당황하다가 이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지영이네도 좋아하겠네요. 언제 모셔다 드릴까요? 그 모셔다 드릴까요? 라는 말에서 저는 아들의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빨리 가셨으면 좋겠다는. 다음 날 민수는 저를 작은 딸 지영이네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 안에서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미영이가 잘 모시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해요. 좁아서 불편하셨죠? 아니야, 괜찮아. 너희들도 바쁘고 아이들도 있는데 신경 쓰였을 거야. 제 말에 민수는 선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엄마, 지영이네는 신혼이라 더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좋은 요양원 몇 군데 알아봤어요. 시설이 정말 좋은 곳들이에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면 어머니 연금으로 충분히.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이미 저를 처분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민수야, 난 아직 요양원 갈 생각 없어. 내가 평생 노인복지 일했는데 그곳이 어떤 곳인지 누구보다 잘 알아. 하지만 엄마, 혼자 사시는 것도 위험하고. 내가 언제 혼자 살겠다고 했니? 지영이네 가서 좀 지내다가 내 건강 좀 더 좋아지면 그때 천천히 생각해 볼게. 민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작은 딸 지영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비슷한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영이네 집에 도착했을 때 사위 준호는 출근 중이었고 지영이만 집에 있었습니다. 엄마, 드디어 왔네요. 준비해둔 방 있어요. 아직 좀 좁지만
딸은 반갑게 저를 맞아 주었습니다. 지영이는 작은 방을 보여주었습니다. 신혼집이라 공간이 넉넉지 않았지만 딸이 정성껏 준비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지영이는 제가 불편하지 않게 배려했고 퇴근 후에는 함께 TV도 보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 집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서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알아서 드세요. 그래 딸. 너무 늦지 말고 와. 사위 준호도 처음엔 예의 바르게 행동했지만 점점 말수가 줄더니 결국엔 인사도 건성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와도 제 방문 앞을 지나갈 때면 발걸음을 빨리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제 방문 너머로 지영이와 준호의 말다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 어머니 언제까지 여기 계시게 할 거야? 내가 결혼할 때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럼 어쩌라고? 내 엄마 아프신데 어디로 모시라고? 큰 오빠네도 있잖아. 왜 우리 집에만? 오빠네도 힘들대. 어머니 요양원 보내자고 하던데. 요양원. 글쎄 그거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엄마 연금이랑 우리가 조금씩 보태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이런 대접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작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 자식들은 저를 짐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이는 평소보다 더 밝게 저를 대했습니다. 마치 어젯밤 대화를 들었을까 봐 불안한 듯한 태도였습니다. 엄마 오늘 기분 어때요? 무릎은 좀 나아졌어요. 응,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다행이네요. 엄마 사실 오빠가 어제 전화했는데 요양원 몇 군데 알아봤대요. 정말 좋은 곳들이에요. 엄마 연금으로 충분히. 이번엔 딸마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두 자식 모두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지영아, 엄마 그런데 안 갈 거야. 엄마 그게 아니라 엄마 건강 상태가 걱정돼서 그래요. 우리가 돌봐드리기 힘들잖아요. 돌봐달란 적 없어. 그냥 잠시 머물 곳이 필요했을 뿐이야. 그래도 엄마 나중에 더 아프시면 어떡해요? 요양원은 전문가들이 24시간. 지영아, 엄마가 30년 동안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상담해 왔어. 그곳이 어떤 곳인지 너보다 100배, 1000배 더 잘 알아. 이제 그만 얘기하자. 딸은 입을 다물었지만 표정에서 불만이 역력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집에 갈 거야. 아니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특별한 일은 없어. 그냥 엄마가 이제 너희한테 더 이상 부담 주기 싫어서.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부담이래요? 말로는 안 해도 너희 눈빛에 행동에 다 보여. 엄마도 남의 집 눈치 보며 사는 게 피곤해. 그래도 엄마 혼자는 위험하잖아요. 아직 무릎도 완전히 안 나았는데. 괜찮아. 엄마 집으로 돌아가서 간병인 구할게. 지영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곧 준호가 퇴근하고 돌아왔고 세 사람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희가 뭐 불편하게 해드렸나요? 아니야. 너희가 잘못한 거 없어. 다만 내가 더 이상 너희 신혼집에 있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어머님 요양원은 정말 좋은 시설이에요. 저희 어머니도 3년째 계시는데 아주 만족하세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찔렸습니다. 사위의 어머니도 요양원에 계시다니. 어쩌면 이 부부에게 시부모, 장모 모시는 일이 큰 부담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준호야 고마워. 하지만 난 내 선택을 했어. 나는 집으로 돌아갈 거야. 그런 간병인은 한 달에 500만 원이 넘게 들 텐데. 그건 내가 알아볼게. 다음 날 아침 지영이 부부는 출근 준비를 하며 어색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벨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문을 열자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오빠 왜 왔어? 어머니 모시러 왔어. 민수는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짐 다 챙기셨어요. 제가 모시러 왔습니다. 모시러?
어디로? 일단 저희 집으로. 그리고 요양원 둘러볼 곳 몇 군데 예약해뒀어요. 제 표정이 굳어지자 민수가 급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그냥 구경만 하시라고요. 마음에 안 드시면 안 가셔도 돼요. 이제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더 이상 기댈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소중히 여겼던 가족의 유대감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민수야, 고맙지만 난 집으로 돌아갈 거야. 택시 불러줄래? 어머니, 무릎 상태로 혼자 계시는 건 너무 위험해요. 제발. 내 선택은 내가 해. 내가 걱정하는 건 이해하지만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거야. 그렇게 저는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8주 만에 다시 찾은 집은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그래도 제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눈치 볼 필요 없는 공간.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무릎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혼자 생활할 것인가. 간병인을 고용하자니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저는 무릎 통증 때문에 거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 큰 고통이었습니다. 집안일은 엄두도 못 냈고요. 하지만 자식들에게 전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요양원 가세요라는 말만 돌아올 테니까요. 결국 저는 간병인 알선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케어플러스 간병인 알선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간병인 알선 좀 받고 싶은데요. 네, 김영숙님. 24시간 간병이 필요하시다고요? 네,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라 혼자 생활이 어려워서요. 알겠습니다. 24시간 간병의 경우 일당이 15만 원이고요. 한 달이면 450만 원입니다. 거기에 주말이나 공휴일은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연금이 월 180만 원인데 간병비만 450만 원이라니. 그렇다고 요양원에 들어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노인복지 일을 하며 봐온 요양원의 현실을 너무 잘 알았으니까요. 좀 더 저렴한 옵션은 없을까요? 하루 12시간만 필요하시면 일당 8만 원, 한 달에 240만 원 정도예요. 그래도 제 연금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일단 3개월만이라도 간병인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무릎이 좀 나아지면 그때부터는 혼자서도 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네. 일단 12시간 간병으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박미자 님이 출근하실 겁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 근무하십니다. 다음 날부터 간병인 박미자 씨가 오게 되었습니다. 60대 초반의 여성으로 꽤 경험이 많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숙님. 제가 앞으로 도와드릴 박미자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박 씨는 집안일도 틈틈이 해주고 제가 화장실 가는 것도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숙님, 제가 내일은 나오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 다른 분이 오실 거예요.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날 온 간병인은 20대 중반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경험이 적어서인지 제 상태를 잘 이해하지 못했고 화장실 동행도 불편했습니다. 할머님 죄송한데요. 내일부터는 또 다른 분이 오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간병인이 자주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새로운 사람에게 제 상태와 집안 상황을 설명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어떤 날은 간병인이 아예 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숙님. 오늘 배정된 간병인이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온다고 합니다. 내일은 정상적으로 올 겁니다. 그날 저는 하루 종일 침대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물 한 잔 마시려고 부엌에 가다가 넘어질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간병비로 240만 원이 나갔습니다.
연금 18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적금을 깨서 메웠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간병인이 집에 있는 동안 제 사생활이 전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가족도 아닌 남이 항상 내 집에 있는 느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지인들이 찾아와도 편하게 대화할 수 없었고 TV도 내 마음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했으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나자 적금을 또 깨야 했습니다. 이대로는 6개월도 버티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결국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혹시 어디 아프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간병인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민수가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했잖아요. 혼자 생활하시기 힘들다고. 알았다 민수야. 내 말이 맞았어. 그럼 이제 요양원이라도 한번 가보실래요? 정말 좋은 곳들이에요.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양원이 유일한 선택지인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간병인 비용은 감당할 수 없고 자식들과 함께 살 수도 없고 혼자 살기엔 너무 힘들었습니다. 알았어. 한번 가볼게. 정말요? 어머니 정말 좋은 결정이세요. 시설 보시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다음 날 민수는 저를 행복요양원이라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외관은 호텔처럼 깨끗하고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로비에는 꽃이 가득했고 직원들은 모두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30년간 봐온 요양원의 현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깨끗한 시설 뒤에 숨겨진 진실을 말이죠. 과연 이곳은 정말 제가 여생을 보낼 곳일까요? 아니면 제가 상담했던 그 노인들처럼 자식들에게 잊혀진 채 쓸쓸히 지내게 될까요? 요양원 문을 들어서는 순간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영숙님. 저희 행복요양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이 직접 나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시설을 안내하며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24시간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고요. 의사도 매일 방문합니다. 식사는 영양사가 직접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 준비하고요. 시설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넓은 방, 깨끗한 화장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활동실. 원장은 계속해서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물리치료실이고요. 저쪽은 취미 활동실입니다. 서예, 그림, 노래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어때요? 시설 정말 좋죠? 응. 깨끗하긴 하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시설은 완벽했지만 그곳에 계신 어르신들의 눈빛이 제가 30년간 상담하며 봐온 그 눈빛이었습니다. 공하고 생기 없고 뭔가를 포기한 듯한 눈빛. 여기가 2인실이고요. 이쪽이 1인실입니다. 1인실이 좀 더 프라이빗하죠. 비용은 얼마인가요? 2인실은 한 달에 280만 원, 1인실은 300만 원입니다. 거기에 추가 서비스는 별도고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보태드릴게요. 그러니까 내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식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원장이 저를 어르신들이 계신 휴게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깜짝 놀랄 사람을 만났습니다. 김 선생님, 지팡이를 짚고 있는 이씨 할머니였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상담해 드렸던 분이었습니다. 아이고, 김 선생님. 선생님까지 여기 오시게 됐나요? 아니요, 아직은 그냥 개낭만 온 거예요. 할머니 어떠세요? 여기 생활은? 원장이 잠시 자리를 비켜주었고 저는 이씨 할머니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본 후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깨끗하고 밥도 잘 나오고. 그런데
자식들이 점점 안 오더라고요. 그랬군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씩 왔어요. 그러다 한 달에 한 번, 이제는 명절에도 잘 안 와요. 전화해도 바쁘다고, 나중에 가겠다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생각보다 감옥 같아요. 김 선생님, 감옥이요? 모든 일과가 정해져 있어요.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밥 먹고 몇 시에 TV 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할머니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녁 9시 되면 무조건 방으로 들어가야 해요. 밤에 배고파도 냉장고 열 수 없어요. TV도 마음대로 볼 수 없고 친구 방에 놀러 가는 것도 제한이 있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김 선생님, 제발 여기 오지 마세요. 아직 선택권이 있으실 때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돈 많이 들어도 힘들어도 자유가 있는 곳에서 사세요. 그 순간 제 마음이 확고해졌습니다. 절대로 요양원에 가지 않겠다고 말이죠. 비록 간병인을 쓰는 것도 자식들과 함께 사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적어도 제 자유와 존엄성은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원장이 돌아왔습니다.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다른 층도 보여드릴까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고맙지만 요양원은 안 갈래. 어머니 왜요? 시설 너무 좋잖아요. 간호사도 있고 의사도 오고. 시설이 문제가 아니야. 엄마는 여기서 살 수 없어. 김영숙님, 저희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나요? 말씀하시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원장님. 시설은 정말 좋아요. 하지만 전 여기서 살 수 없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수는 계속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간병인 비용도 감당 못 하시잖아요. 혼자 사시는 것도 위험하고. 요양원이 제일 좋은 선택이에요. 민수야, 엄마가 30년간 뭘 받는지 알아?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처음엔 다들 좋다고 들어가셨어. 그런데 석 달, 6개월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자식들 발길이 끊기고 전화도 뜸해지고 결국엔 명절에도 안 오게 돼. 돈만 입금하고 얼굴은 안 보러 와. 그게 현실이야. 저희는 그러지 않을게요. 다들 그렇게 말하지.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엔. 민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말이 사실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절대로 요양원에 가지 않고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존하지도 않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간병인 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집에 도착해 민수를 돌려보낸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요양원 비용 300만 원, 간병인 비용 240만 원에서 500만 원, 연금은 180만 원. 어떻게 해도 제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비용이었습니다. 방법이 있을 거야. 반드시 있을 거야. 그날 밤 저는 노인복지 관련 자료를 뒤적이며 밤을 샜습니다. 30년간의 경험을 총동원해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마침내 제 인생을 바꿀 해결책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집 근처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노인복지 관련 정보를 더 얻고 싶었거든요. 휠체어를 빌려 타고 갔는데 다리가 아픈 상태로 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김영숙님, 오랜만이네요. 퇴직하셨다고 들었어요. 주민센터 직원 정 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사로 일할 때 자주 만났던 분이었습니다. 네, 벌써 1년이 넘었네요. 노인복지 서비스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근데 다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했어요. 아직 불편해서. 정 씨는 제 상태를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혼자 생활하기 많이 힘드시겠네요. 혹시
고령자 복지주택 들어보셨어요? 고령자 복지주택. 그게 뭔가요? 정신원 게시판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거기에는 LH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 모집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LH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히 지은 임대주택이에요. 월세가 아주 저렴하고 어르신들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요. 저는 포스터를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월 18만 원이라고? 네, 보증금도 1천만 원 정도고요. 일반 전세나 월세보다 훨씬 저렴해요. 게다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면서도 도움이 필요할 때는 생활지원사가 바로 도와드려요.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 300만 원, 간병인 240만 원에 비해 월 18만 원은 연금 180만 원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자세한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정신원 안내 책자를 가져왔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놀라운 점이 많았습니다. 모든 시설이 무장애 설계로 되어 있어 휠체어도 다닐 수 있고 화장실에는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긴급 상황을 위한 비상벨도 있고 주 23회 생활지원사가 방문해 안부를 확인해 준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엘리베이터도 모든 층에 있고요. 단지 내에 작은 의료시설도 있어요. 그리고 공용 공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요. 더욱 놀라운 건 자격 조건이었습니다. 정씨 이거 사회기여자 가산점이라는 게 뭐예요? 아, 그거요. 공무원, 교사, 사회복지사처럼 공공 분야에서 오래 일하신 분들에게 입주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김 선생님은 사회복지사로 30년 일하셨으니까. 그럼 제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당연하죠. 30년이면 상당한 가산점이 있을 거예요. 입주 가능성이 아주 높으실 거예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300만 원, 간병인 500만 원. 그 무게에 짓눌려 있던 제게 월 18만 원이라는 희망이 찾아온 겁니다. 이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서류는 여기 있고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 경력 증명서, 재직 증명서, 그리고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이런 거 준비하시면 돼요. 그 자리에서 바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30년간 노인복지 일을 했던 것이 이렇게 제 노후를 지키는 열쇠가 될 줄이야. 하지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전세인데 그 전세금을 돌려받아서 보증금으로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세금을 자식들이 탐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집에 돌아와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좋은 소식이 있어.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LH 고령자 복지주택이라고 들어봤니? 엄마가 오늘 신청했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지주택이요? 어머니. 그런데 보내드릴 수 없어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요양원만큼 안전할 수는 없잖아요. 요양원은 안전할지 몰라도 인간답게 살 수 없어. 복지주택은 내 공간이 있고 도움도 받을 수 있어. 게다가 월 18만 원이면 내 연금으로 충분하고. 18만 원이요? 그렇게 싸다고요? 민수의 목소리에서 의심이 느껴졌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라 그런가 봐. 사회복지사 경력 덕분에 가산점도 있어서 입주 가능성이 높대. 어머니, 좀 더 알아보고 결정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지금 집 전세금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전세금. 자식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었죠. 보증금으로 일부 쓰고 나머지는 내 노후 자금으로 쓸 거야. 어머니, 그것보다는 혹시 요양원 비용으로 쓰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면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투자해서 수익도 내고. 결국 자식들은 제 전세금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요양원을 고집하는 것도 자신들이 관리하겠다는 것도 모두 그 때문이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돈은 엄마가 쓸 거야. 자식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살고 싶어. 어머니, 그게 아니라. 이제 그만.
통화하자. 내일 지영이도 데리고 와서 같이 얘기하자.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현실로 닥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절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제 남은 인생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다음 날 두 자식이 모두 제 집에 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전세금을 둘러싼 본격적인 전쟁을. 다음 날 두 자식이 모두 제 집에 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엄마, 그 복지주택 정말 괜찮은 거 맞아요?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도 모르잖아요. 지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다 엄마 같은 어르신들이 사는 곳이야. 무릎 수술한 사람들도 편하게 살 수 있게 설계되어 있대. 화장실에 안전바도 있고 비상벨도 있어. 그래도 엄마 혼자 계시다가 갑자기 아프시면 어떡해요? 그럴 때를 위해 비상벨이 있는 거고 생활지원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해 준대. 민수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세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솔직히 민지 대학 등록금이 곧 있어서.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손녀 민지의 대학 등록금을 제 전세금으로 충당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민수야, 너희들 다 컸을 때 엄마가 돈 한 번이라도 달라고 했니? 학자금, 결혼자금 다 내가 알아서 했잖아. 이제 와서 엄마 돈 타령하지 마.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만해. 엄마가 자식들 키우느라 내 노후는 한 번도 제대로 준비 못했어. 이제 와서 얼마 안 되는 전세금마저 뺏길 순 없어. 지영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엄마 재산 노린 적 없어요. 그냥 걱정돼서 그래요. 걱정이면 요양원 얘기는 왜 자꾸 꺼내니? 그게 엄마가 30년간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만나면서 뭘 느꼈는지 알아? 자식들이 부모님을 보내놓고 점점 발길이 끊어지는 현실을.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복지주택에 가시겠다면 그럼 기존 집 정리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필요 없어. 엄마가 알아서 할게. 정씨가 다 도와준다고 했어.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그래. 나는 자식들에게 모든 걸 주고 요양원에 가서 살고 싶지 않아. 남은 인생은 내 방식대로 살 거야. 그날 저녁 자식들은 아쉬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단단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LH 고령자 복지주택에 입주해 남은 생을 당당하게 살아가겠다고 말이죠.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갈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영숙님, LH주택공사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 심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여기에 제 남은 인생이 달려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네, 말씀하세요. 축하드립니다. 1차 서류 심사에 통과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면접 심사가 있으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면접 심사 날 정 씨가 저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김 선생님, 긴장하지 마세요. 30년 경력이면 당연히 통과하실 거예요. 면접관들은 제 사회복지사 경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김영숙님, 30년간 노인복지 분야에서 일하셨군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희 복지주택의 취지와도 잘 맞는 분이세요. 건강 상태는 어떠신가요? 무릎 수술을 받았지만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생활은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일주일 내로 최종 결과를 통보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드디어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입주 날짜는 한 달 후로 정해졌습니다. 전세 계약 해지 신청을 하고 이사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은 무거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설렜습니다.
새로운 출발이자 진정한 독립의 시작이었으니까 자식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민수는 바로 받지 않았고 지영이가 먼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응, 잘 지냈어. 지영아, 엄마 LH 복지주택에 최종 합격했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축하드려요, 엄마. 그럼 언제 이사하시는데요? 한 달 후에. 지금 전세 해약하고 이사짐 조금씩 정리하는 중이야. 그렇군요. 그럼 전세금은 언제쯤 빼실 수 있으세요? 전화를 쥔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딸의 첫 질문이 축하도 걱정도 아닌 전세금이라니. 계약 종료되면 바로 나올 거야. 왜? 아니, 그냥 요새 큰오빠가 사업 자금 때문에 좀 어려워해서요. 그래서였군. 제 전세금을 큰아들 사업 자금으로 쓰려고 했던 겁니다. 지영아, 엄마 전세금은 엄마 앞으로 돼 있고 엄마가 쓸 거야. 더 이상 이런 얘기 하지 말자. 전화를 끊고 난 후 가슴이 미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30년간 자식들 키우고 뒷바라지 하느라 돈도 제대로 못 모았는데 정작 이제는 제 돈마저 자식들이 당연히 챙기려 한다니요. 다음 날 민수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복지주택 축하드려요. 전세금 언제쯤 빼실 수 있으세요? 민지 등록금이랑 제 사업 자금으로 조금 필요해서요.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세금 입금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제 명의가 맞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 은행에 방문해서 계좌 비밀번호도 변경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자식들은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세금에 대한 문자만 계속 왔습니다. 엄마 등록금 납부일이 다가와요. 전세금 언제 빼실 수 있는지만 알려주세요. 그 문자들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치 제가 자식들에게 돈만 주는 ATM 기계 같은 느낌이었으니까. 입주 2주 전 갑자기 민수와 지영이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반갑기도 했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왔는지를. 어머니 이사 준비는 잘 돼가요. 응, 짐도 거의 다 정리했어. 이제 큰 가구만 처분하면 돼. 도와드릴게요. 혹시 어머니 전세금 얘기 좀 해도 될까요? 뭘 더 얘기할 게 있니? 내 돈은 내가 써. 어머니 그게 아니라 민지 등록금이 곧 필요하고 제 사업장 확장 자금도 필요해서요. 어차피 어머니는 보증금 1천만 원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다 너희가 가져가겠다는 거지. 어머니가 앞으로 쓸 일이 없으실 텐데. 그 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쓸 일이 없다고? 내가 죽기라도 할 것 같니? 아직 건강하게 20년은 더 살 거야. 그동안 생활비, 의료비 다 필요해. 너희한테 손 벌리기 싫어.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엄마가 앞으로 월세 18만 원만 내면 되니까 남은 돈은 저희가 활용하면. 지영아, 그만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자식들에게 재산 다 물려주고 나서 버림받는지 봤어. 나중에 필요할 때 도와줄 거야 라는 말 믿고 모든 걸 내어준 어르신들이 결국 요양원에서 쓸쓸히 지내는 걸 수없이 봤다고.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버리겠어요. 그냥 지금 당장 자금이 필요해서 그래요. 버림받는다는 건 꼭 집에서 쫓겨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야. 노인이 원하는 걸 무시하고 재산을 마음대로 가져가고 한 사람으로서 존중하지 않는 것. 이것도 버리는 거야. 자식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엄마가 이제 선을 긋는 거야. 엄마 돈은 엄마가 쓰고 나중에 엄마가 없으면 그때 너희가 가져가. 그게 올바른 순서야. 민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드디어 입주일이 왔습니다. 정 씨가 이사를 도와주러 왔고 이사짐 센터 직원들이 짐을 옮겼습니다. 김 선생님 축하드려요. 이제 정말 새 출발이에요. 네, 다 정 씨 덕분이에요. 복지주택에 도착했을 때 제 집을 둘러보니 작지만 완벽했습니다.
무엇보다 무장의 설계라 휠체어를 타고도 불편함 없이 다닐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 손잡이, 비상벨, 낮은 싱크대. 모든 것이 노인의 편의를 위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좋은 건 이곳은 제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눈치 볼 필요 없는,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 공간. 짐을 정리하고 작은 소파에 앉았을 때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자식들 집에서도 간병인과 함께 있을 때도 느끼지 못했던 평화였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비록 간단한 식사였지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는다는 것. 이런 작은 자유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도에서 옆집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 새로 이사 오셨나 봐요? 저는 옆집에 사는 박순옥이에요. 안녕하세요. 김영숙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저도 6개월 됐어요. 처음엔 낯설었는데 지금은 정말 좋아요. 요양원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여기는 내 집이거든요. 내가 주인이에요.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이사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외로울 거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였습니다. 같은 건물에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 많아서 금세 친구들이 생겼고 매일 아침 단지 내 작은 공원에서 함께 운동하는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영숙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네, 아침 공기가 너무 좋아서요. 무릎도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 이사 왔을 때는 휠체어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지팡이만으로도 충분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지 내 작은 건강센터에서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은 덕분이었죠. 무엇보다 좋은 건 제 공간에서 제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눈치 볼 필요 없이 TV를 마음껏 볼 수 있고 친구들을 초대해 수다도 떨 수 있었습니다. 월 18만 원의 임대료는 제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고 전세금 일부를 예금에 두어 의료비나 다른 필요한 비용에 대비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변화는 제 자신에게 찾아왔습니다. 사회복지사 경험을 살려 단지 내 어르신들을 위한 상담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단지 내 작은 도서관에서 어르신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 선생님 덕분에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자식들 문제로 고민이 많았는데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일하던 때처럼 꼭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정말 좋았습니다. 또한 동네 복지관에서 컴퓨터 강좌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도 하고 인터넷 쇼핑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과의 소통 창구가 더 넓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연락이 뜸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지영이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엄마 생각보다 좋은 곳이네요. 걱정했는데. 그래, 여기 좋아. 같은 처지의 친구들도 많고 도움이 필요할 때 누를 수 있는 비상벨도 있고. 딸은 제 작은 집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사과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전세금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 이제 지나간 일이야. 그런데 민수는 어때? 못 봐요. 아직 마음이 상한 것 같아요. 하지만 곧 괜찮아질 거예요. 예상대로 민수는 3개월이 지나서야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민수가 작은 화분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집들이 선물이에요. 고마워. 들어와. 민수는 제 집을 둘러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여기 생각보다 정말 좋네요. 시설도 깨끗하고. 그래, 나랑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이 많아서 외롭지도 않아.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알아.
너희도 사정이 있었겠지. 아니에요. 핑계예요. 그냥 저희가 욕심이 났던 거예요. 민수의 솔직한 고백에 제 마음이 녹았습니다. 자식도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깨닫고 변화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어머니 결정이 맞았어요. 요양원보다 여기가 훨씬 좋아 보여요. 그래, 엄마는 여기서 아주 잘 지내고 있어. 그날 이후로 자식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전처럼 전세금 얘기는 하지 않았고 진심으로 제 생활을 걱정해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복지주택에 입주한 지 1년이 되던 날, 저는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자식들과 이웃들을 초대해 함께 식사하는 자리였습니다. 민수와 지영이도 가족들을 데리고 왔고 단지 내 친구들도 여럿 참석했습니다. 어머니 1주년 축하드려요.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민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찾은 것 같아. 식사 후 이웃들은 돌아가고 자식들만 남았을 때 제가 말했습니다.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두 자식이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걱정 마. 나쁜 얘기 아니야. 그냥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 엄마의 선택을 이해해줘서. 지영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우리가 고마워해야죠. 엄마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우리도 배우게 돼요. 그래, 그러니까 너희도 나중에 나이 들면 미리미리 준비해.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말고. 모두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제는 그런 얘기도 편하게 할 수 있게 된 것이 기뻤습니다. 영숙 씨, 당신 참 용기 있었어요.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이렇게 당당하게 선택하다니. 저도 처음엔 두려웠어요. 자식들 버림받을까봐, 또 내가 혼자 살 수 있을까 걱정도 됐고요. 하지만 결국 제 삶은 제가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노후에도 선택지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자신이 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지금 저는 69세로 아직 20년, 아니 그 이상 살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자식 눈치 보며 서럽게 살 필요도 없고 요양원에서 쓸쓸히 지낼 필요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특히 저와 비슷한 나이의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들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요양원에서 후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제가 어떻게 이곳에 입주하게 됐는지, 여러분도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LH 고령자 복지주택이란 무엇인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에서 운영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일반 임대주택과 다른 점은 노인의 특성을 고려해 특별히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무장의 설계로 휠체어나 보행기 사용이 편리하고 화장실과 주방에 안전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으며 긴급 상황을 위한 비상벨이 각 방에 있습니다. 둘째,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지역과 평수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입주한 곳은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임대료 18만 원입니다. 요양원 300만 원, 간병인 500만 원에 비하면 정말 저렴하죠. 관리비는 별도로 약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도 전부 합쳐서 월 25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셋째,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 기본 조건은 만 65세 이상이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과 자산 기준이 있습니다.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가산점 제도입니다. 넷째, 가산점은 어떻게 받는가? 저처럼 사회복지사, 교사, 공무원 등 공공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사회기여자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이면 기본 가산점, 20년 이상이면 추가 가산점, 30년 이상이면 최고 가산점을 받습니다. 또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민, 한부모 가족 등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가산점이 추가됩니다. 다섯째, 신청 방법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나 LH 지역 본부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주민센터에 가시면 직원들이 친절하게 도와줍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류, 그리고 경력증명서 등입니다. 사회기여자 가산점을 받으려면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가 꼭 필요합니다. 자, 이제 제가 겪었던 3가지 선택지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요양원. 비용은 월 250만 원에서 400만 원입니다. 시설과 서비스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좋은 점은 24시간 전문 인력이 상주하고 응급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으며 식사와 청소 등 모든 것이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많습니다. 일과가 모두 정해져 있어 자유가 없습니다. 아침 6시 기상, 저녁 9시 지침처럼 규칙적인 생활을 강요받습니다. 개인 공간이 제한적이고 2인실의 경우 룸메이트와의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30년간 목격한 가장 큰 문제는 자식들의 방문이 점점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처음 한 달은 매주, 3개월 후엔 월 1회, 1년 후엔 명절에만, 결국엔 명절에도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간병인. 비용은 12시간 기준 월 240만 원, 24시간은 월 450만 원에서 500만 원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좋은 점은 내 집에서 생활할 수 있고 1:1 맞춤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명확합니다. 간병인이 자주 바뀝니다. 저는 한 달에 45명의 간병인을 경험했습니다. 매번 새로운 사람에게 제 상태를 설명해야 했고, 때로는 간병인이 오지 않아 하루 종일 혼자 있어야 했습니다. 또한 사생활이 전혀 없습니다. 가족도 아닌 남이 항상 집에 있다는 느낌, 화장실 가는 것조차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세 번째, LH 고령자 복지주택. 비용은 제 경우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임대료 18만 원, 관리비 포함해도 월 25만 원 정도입니다.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경제적 부담이 적습니다. 일반 노인연금 180만 원으로도 충분히 감당 가능합니다. 둘째, 완전한 독립 공간입니다. 내 집, 내 방, 내가 주인입니다. 원하는 시간에 자고 원하는 것을 먹고 원하는 TV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 필요한 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사가 주 23회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비상벨이 있어 긴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건강센터에서 물리치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같은 처지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함께 운동하고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생깁니다. 다섯째, 자식들과의 관계가 개선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니 오히려 관계가 좋아집니다. 방문도 부담 없이 할 수 있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됩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요양원처럼 24시간 케어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자립 생활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쟁률이 있어 모두가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이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존엄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자식 눈치 보지 마세요. 평생 자식들 키우고 뒷바라지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자식들이 원한다고 해서, 자식들이 편하다고 해서 여러분의 노후를 포기하지 마세요.
자식들은 선의를 가지고 요양원을 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요양원의 현실을 모릅니다. 제가 30년간 봐온 그 쓸쓸함을, 그 외로움을 모릅니다. 둘째, 경제권은 절대 넘기지 마세요. 제가 상담했던 수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자식들이 더 잘 관리해 줄 거야. 나중에 필요할 때 달라고 하면 되라고 생각하며 전세금, 집, 땅을 모두 넘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손주 학자금, 자식 사업자금으로 다 써버리고 정작 어르신이 병원비가 필요할 때는 돈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돈은 여러분이 쓰세요. 나중에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면 그때 자식들이 물려받으면 됩니다. 그게 올바른 순서입니다. 셋째, 69세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는 올해 69세입니다. 통계상 여성 평균 수명이 87세니까 아직 18년이 남았습니다. 어쩌면 90세, 95세까지 살 수도 있습니다. 그 긴 시간을 자식 집 눈치 보며, 간병인 눈치 보며 요양원에 갇혀 살 수는 없습니다. 제2의 인생을 당당하게 자유롭게 살아야 합니다. 넷째,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아직 건강하실 때, 아직 판단력이 있으실 때 준비하세요. 아프고 나면 선택권이 줄어듭니다. 저처럼 무릎 수술 후에는 자식들 말을 거부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LH 복지주택 신청은 지금 당장 하세요. 입주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기다리는 동안 건강을 관리하고 경제 상황을 점검하세요.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받으세요. LH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자녀들이 있다면 함께 정보를 찾아보세요. 하지만 최종 결정은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여러분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평생 일하고 자식 키우고 세금 내고 사회에 기여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요양원에 갇히거나 자식들에게 짐이 되거나 간병인 눈치 보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자유롭게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제 노후는 제가 책임지고 제 선택은 제가 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합니다. 제 공간에서, 제 시간에, 제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친구들과 웃고 상담 봉사를 하며 보람을 느끼고 자식들이 편하게 방문하는 이 일상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많은 어르신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도 행복하고 당당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입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존엄한 노후를 보내시길 기도하겠습니다.